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시장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가득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또 5%대를 터치해준 거라고 합니다. 시장 공포감이 가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우세한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 지금 현재 구간에서 2,400선을 여전히 하회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시장에서 800선을 이렇게 이탈을 한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시장 공포감이 조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청자분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시장 저희가 어떻게 이겨내 가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그리고 오치열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한테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님 사실 시장에서 지금 이렇다 할 상승 나올 만한 그런 호재들이 아예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사실상 네. 없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빠진 거고 지금 사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로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빠지냐?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야? 이 석유를 빼면 시체인 중동, 이 중동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이 중동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즉 유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유가는 89달러 선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당장 먹고 이렇게 필요한 거 사고 필요한 거 쓰고 하는데 그 생필품들을 생산하는 물가, 약간 원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자극되면 금리 동결도 지금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냥 지금 당장 올라가는 전쟁 섹터라든지 유가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짧은 시간에 스탑 팔았다 하면서 약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테마인데 거기에도 자칫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이 10년 이상을 본의 아닌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차갑게 바라보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90달러 수준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가 자극이 되고 있고 물가까지 자극이 된다면 또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이런 주식 투자의 부문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아직까지도 확전 이런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거든요. 이란까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국제 유가가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지금보다도 90달러 수준보다도 100달러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소식이 이게 미국에서 이 예멘이 쏜 미사일을 격추를 시켰는데 그 예멘에서 쏜 미사일이 어디? 이스라엘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미국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미사일을 격추를 시켰죠. 미국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까지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치는 거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부로 좀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장세는 절대 아니에요. 뭐 유가 관련주, 뭐 방산주,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절대 한 번, 두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피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네. 지금 아나운서님도 지금 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제 오늘 시장 어떤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시장이요. 네. 너무나도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신규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 이런 자금들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내 자금을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맞아요. 지금 네, 같은 아무것도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네. 이 눈치를 봐야 돼요. 이 거시경제 눈치를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아무리 트레이드의 달인이라고 해도 이런 시장에서는 못 버텨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제발 가만히 계시고 아나운서님도 뭐 추가 매수를 뭐 하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눈치를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아나운서님께서도 역시나 지금 많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아나운서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시장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인 기관까지 좀 이렇게 이런 심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오치열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딱 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의견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의 팔자 포지션이 3년 만에 최장이거든요. 네. 이게 16 영업일 만에 계속해서 팔자만 한 거예요. 네. 계속 매도세만 보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동 사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고 있으면서 엔비디아 수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반도체 중간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만들면은 수혜를 받는데 만들 수 있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정도의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국가입니까? 휴전 국가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서 위에서 반갑다 할 때마다 포를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괜찮아질 거다. 다음 주에 괜찮아질 거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싸울 줄 누가 알았겠냐. 그 신이 와도 몰라요. 신은 알 수 있겠죠. 미래에서 온 신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중동이랑 중동 지역에서 거기는 또 석유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가 거기 그 전 세계에 그 유통되는 그 중동 그쪽에서의 그 항로를 지나가는 그 석유가 22%입니다. 22%면 5분의 1이 넘는 그 수치인데 그것만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겨울이에요. 좀 있으면 겨울 되면 순식간에 옷 패딩 입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서 자연스럽게 WTI 원유값 상승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 당연히 오르고 그러면은 제롬 파월이 이거 시장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자산이 뭐예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MTS, HTS로 다 하는 거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원유값이 이제 90달러 돌파한다, 뭐 100달러 간다, 뭐 130달러 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130달러까지는 그 전에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멀리 보면서 바닥이 찍히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잠깐 반짝 오를 때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데드캣 바운스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지. 지금 빠졌으니까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떤 섹터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부터 조금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이 깨진 이후부터는 힘듭니다. 그런데 또 2,400선까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400선이 사실 그쵸. 심리적인 맞아요. 지지선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2,400선도 지금 이탈을 했단 말이죠, 전문가님. 지금 이탈해서 네. 2,370, 2,37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파락을 한 이후로 언제까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힘이 큰데 지금 외국인들이 전쟁 중에 현금을 지키려고 하지 네. 이거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전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의 공통적인 의견이 시장이 지금도 얼어붙은 모습이지만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신규로 종목을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 주셨고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감산이 또 지속이 될 경우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가 상승 압력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신규로 하신다는 게 이런 투자적인 관점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익의 정석 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금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저희가 또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6차례 금리 동결을 이번에 진행을 또 그쵸. 했잖아요. 근데 또 그냥 금리 동결이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매파적인 발언을 더 했단 말이죠. 또 어제였죠. 이 파월 의장이 또 저희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저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매파적인 네. 발언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금통위에서도 6명의 고위 관계자가 6명 중에서 5명이 3% 위로 더 올려야 네. 한다. 4%대는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그리고 미 연준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 갭 차이가 2%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국은행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올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한 번쯤은 이게 만약에 네.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개선이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것처럼 저 역시나 이게 순식간에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자지구만 먹겠다. 사실 가자지구가 굉장히 그 항구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고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미국이 그냥 그 몇 개 한번 보내주면은 금방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세력과 세력 간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건데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도 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네.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게 원활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 안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짜 쥐구멍에 빛 뜨는 것처럼 요만한 그런 가능성,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거 몰빵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섹터들은 조금씩 주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그 네. 정찰병 하나씩 넣어놓고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섹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의 정석 또 오추열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하락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신규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종목들을 지켜보시고 앞으로 저희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윤호 네. 전문가님, 저희 또 최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또 저희가 이 하락하는 시장을 기회로 잡아갈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네. 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손실을 만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약간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네. 이런 옥석 가리기 자체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되고 그러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쉽지 너무 이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아무튼 지금 저는 현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시를 하셔야 네. 뭐 성공적인 투자,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뭔가 그 선택을 하든 아니면 그냥 쉬든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까지 전쟁이 터졌어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느 쪽의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대만이에요. 이 대만과 중국 사이도 역시 약간 좀 위태위태한 상태고 미국과 약간 이 중국의 관계도 현재 뭐 미국은 반도체를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 추가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약간 이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약간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좀 확립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이런 대립각은 굉장히 좀 가파를 것으로 좀 보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연결해서 우리나라는 네.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 약간 기업들의 좀 이렇게 외인이 좀 들어오기가 좀 쉬운 상황이냐, 빠져나가기가 쉬운 상황이냐 물어본다면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금 사세요, 금.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자. 금 네. 사세요. 자 그런데 뭐 금은 금이야. 금은 네. 일단 뭐 사가지고 뭐 보관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거 말고도 금 뭐 주식 방송에서 금을 얘기하냐, 뭐 수익의 정석이 아니라 금의 정석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금 같은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반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금을 좀 이렇게 사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이 금 같은 종목도 역시 지금 시장에서 함께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여러분들께서 금 같은 종목이나 금 같은 섹터, 금 같은 사업 영역을 가진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잡는 게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간다, 한 번에 뭐 50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네.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파는 건 나중으로 밀어두고요. 지금은 50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단돈 5만 원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 내가 이제 약간 지금까지도 장사를 잘해왔고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약간 적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적금 들듯이 편하게 오히려 매매를 해야 된다. 매매라기보다는 그냥 산다고 보면 되죠. 그 지금 뭐 IMF라든지 사실 지금 이제 이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부자들 있죠. 이 부자들 지금 자산을 크게 형성해 놓은 사람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패닉장 그리고 IMF 사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자산을 사고 뭘 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지금 자산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금을 예시로 든 것도요. IMF 이전에 금값이 지금 금값과 비교하면 거의 진짜 바닥 수준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패닉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갑게 가슴을 좀 식히고 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망할 일도 없고 상폐될 일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금 딱 착실하게 쌓아두고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팔 생각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나운서님도 뭐 그런 종목 좀 있나요? 금 같은 종목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한두 개요, 전문가님? 네. 저 없어요, 전문가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금 같은 종목이 없다는 종목은 거예요? 있지만 네. 금 같은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 같은 종목이 네, 하나도 금 없다고요? 같은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고 싶네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큰일 없어요. 났네. 근데 왜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들어간 종목도 있고 단기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들어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보려고 이런 수익의 정석도 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뭐 테마별로도 종목들을 봤을 때 뭐 테슬라 실적 쇼크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발 수출 규제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흘러내리고 있고 그치. 그렇다면 저희가 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뭐 아.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 쪽으로 뭐 눈을 돌려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나쁘지 않은데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시장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네. 옆으로 빠져가지고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 자, 지금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점차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식량 그리고 뭐 에너지. 그러니까 뭐 네. 당장 국제유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에너지, 뭐 에너지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이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높다가 아니라 사실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 이전을 보자고요. 그때부터 이미 이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왜 올라갔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한 에너지 가격 에너지 생산 단가의 증가로 인해서 이게 사실 에너지 기업들의 좀 부담이 좀 가중이 됐단 말이에요. 뭐 한전이라든지 네네. 적자가 지속됐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에너지 요금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화라는 건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높인다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데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 적자는 메꾸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소비가를 높였어. 그러면 다음 이래도 안 되면 다음엔 약간 그 공급가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원자재도 지금 비싸고 뭐 석유도 비싸고 한데 그냥 공급가를 낮추면 이거는 뭐 사실상 한전 파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원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원전 회사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뭐 지금 당장은 시장 때문에 눌리겠죠. 그런데 더 점점 시장의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뭐 첨단 산업이다, 뭐 전기차다, 뭐다 해가지고 전기 수요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전기 수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뭐 탄소 중립 정책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독일 있죠. 이 네. 독일도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정책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EU도 이제 약간 이 원전을 스리슬쩍 원전을 스리슬쩍 이 청정 에너지에 좀 이렇게 좀 끼워 넣는 지금 분위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원전을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딱 이렇게 분류를 할 경우에 앞으로 원전 인프라 이 유럽에서 원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원전 기술로 인정을 받는 국가입니다. 루마니아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원전을 많이 탐을 내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많이 탐을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발 이제 한국 좀 이 원전 기술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네. EU에서 그렇게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한수원도 역시 이런 원전 이제 수출로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트일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뭐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원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에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식 대응을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뭐 투자를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해소된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그러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다면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에 휴대폰 가까이 후면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영어 링크 꾹 누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 그리고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명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노란톡방 생방송 공략주 이외에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님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고민 상담까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매일 시장 대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또 수익의 정석 금요일 딱 한 번밖에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신다면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원전 관련주 지금 해당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원전 관련주 지금 뭐 EU의 뭐 친환경 이렇게 뭐 편입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뭐 모멘텀들 에너지 요금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해 오신 종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전 관련주가 있고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아요 시장에. 그렇죠, 전문가님.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일진파워, 뭐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전문가님. 네.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보고 네.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뭐 아무튼 제가 이제 PPT를 바로 이제 좀 띄워드릴 건데 원전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한번 조금 볼만도 하다. 약간 이런 종목들을 한 10개 정도 추려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G2 파워 뭐 우진 뭐 BHI 산전산업개발 뭐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 여기서 보성 파워텍 제가 일단 뺄게요. 얘네들은 송전탑이라든지 사업 영역을 보면 뭐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원전 기술 자체가 부각받고 있는 시장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부각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 KPS, 한국전력기술 얘네도 뺄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테마성이 좀 부족해. 오늘 하나둘씩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공략주 알려주시는 그런 건가요, 전문가님? 근데 마지막까지 다 지우겠어요? 안 지우지. 자, 계속해 볼게요. 자, 우진도 과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약간 좀 테마주로서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전산업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한전산업도 살짝 좀 아쉽다. 자, 그럼 여기서 남은 게 G2파워 그리고 오르비텍, 일진파워,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렇게 5개가 남았는데 사실 이 지금 소형 SMR도 많이 이제 많은 국가에서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것도 그렇고 약간 BHI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수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유럽 얘기했잖아요. 원전 수출 관련해 가지고 아주 부각을 좀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이력이 최근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자, 일진파워랑 G2파워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번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가치 있는 종목들. 가치 있는 종목들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시가총액이 낮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일진파워, G2파워, BHI 뭐 오르비텍도 좋습니다만 너무 좀 가치 약간 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이 변동성이 좀 취약한 모습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남은 게 몇 개 있나요, 아나운서님?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저는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사실 이 회사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될 점이 실적은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22년, 2021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트가 쭉 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인지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이 저점을 갱신을 하다가 최근까지 보면 한 15,000원에서 좀 저점을 좀 지지하다가 최근에 이걸 하방 돌파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게 15,000원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았잖아. 네.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갖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못했는데 바닥만 뭔가 다지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애매했어. 근데 이번에 하방 돌파를 한번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금 하방 돌파를 한 게 2022년에 좀 저점이 한 10월쯤에 저점이 한 13,000원, 12,000원 사이 때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주가는 13,800원이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극저점에 달아났다. 네. 왜 이 극저점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적지도 않아요.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 약간 실적 규모가 상승하는 걸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 자,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실적은 주가의 바닥을 받치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지대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주가가 밑으로 이게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면 계속해서 지지대가 강력해지겠죠. 더 이상 빠지기 힘들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앞으로 계속해서 모아나갈 종목. 자, 환상에 젖지 마세요.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아니에요. 앞으로 모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종목. 그리고 종목이다. 네.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전문가님 아까 종목을 거의 공개하다시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저도 보유를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네. 기존에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 놓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인도 수주와 관련해서 네. 분식회계 논란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번에 그건 분식회계 말고도 네. 이건 또 다른 걸로 좀 빗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경영진 리스크라고 하면 네. 대표적인 좀 물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카카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카카오가 또다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려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요거에 대한 이런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이 회사의 좀 지침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주가가 상승 나오지는 못했다고 네, 네.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올이 한번 들켰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더 나쁜 악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보면 주가가 한번 바닥을 돌파했죠. 네네. 하방 돌파했죠. 이때 한번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분식회계 한다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분식회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말을 할 뻔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나왔다고 음. 저희가 봐도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전문가님? 지금 아닐까요? 저점이라고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봐야 돼. 저 그냥 네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봐야 돼요. 한 네. 앞으로 1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주가 추이를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13,000원대가 잘 지지를 받고 있다면 네. 저점이 굉장히 접근을 탄탄하다 해봐도 보니까 된다. 접근을 해봐도 된다. 뭐다? 발음이 꼬이네요. 접근을 네. 적금 들듯이 해도 된다.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만큼 뭐 회사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지속적인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해봐도 될 만큼 그런 너무 모멘텀들이 탄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조금 저희가 지켜봐도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차트상에 지금 바닥 부근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는지를 일주일 동안만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보시고 해당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 다양한 투자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실적이 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테마는 원전 테마입니다. 원전 테마로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보실 수 있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방송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래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또 오프닝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테마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좋죠. 속에서도 원전 테마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보수적인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럼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섹터 정도, 한두 가지 sek터 정도 조금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쎄요. 제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앵커님. 네. 앵커님께서는 요새 막 중동 사태, 뭐 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막 이게 터지면서 네. 사실 뭐 좋은 섹터라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예. 네.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요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혹시 나중에 혹시 뭐 지수가 개선이 네. 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가 있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전쟁이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 관련주도 방산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보면 네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전쟁, 방산 너무 좋죠. 원전도 사실 좋고요. 식량 네. 같은 것들도 담아 놓으면은 좋긴 하지만 지금 지수 눌림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계속 네.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건데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섹터들 뭐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개선이 되면 어떤 다 종목을 올라요, 다. 지금 담아도 조금 올라가서 수익을 그럼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님.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있어요. 먼저 선발대가 빡 오르고 나면 후발대 네.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선발대 올랐을 때 팔고 나서 아직 안 오른 애들 잡아가면은 두 번 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걸 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사실 저도 저점이 몰라요. 또 어딘지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네. 저희 갑자기 전쟁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어쨌든 1년 벌써 2년 다 돼가네요.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맞아요. 갑자기 전쟁 날 네. 줄 누가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아무리 뭐 인도가 세계 인구 1위를 찍고 뭐 거기 어마어마하게 아기들 낳고 중국 출산율 떨어지고 뭐 공무원들 막 이슈가 터지고 막 이래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과 미국 구도는 네. 아직은 강하게 굳어져 있죠. 그 음. 양자 대립 구도가 굉장히 세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수출 중국 금지를 하겠다. 뭐 대중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전쟁이 나고 뭐 의료 쪽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산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전쟁이 날 때 예전에는 총칼 들고 막 활 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은 막 폭격하고 막 핵 떨어뜨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사용하냐? 자, 요새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막 휴니드 퍼스텍 미친 듯이 막 오르고 있고 걔네들 다 드론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럼 드론에 들어가려면은 제가 드론으로 봐야 되고 드론에 저 반도체가 다 들어가네. 반도체가 정말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앵커님. 네. 요새 AI 반도체 이슈가 핫하잖아요. 네. 앵커님 뭐 반도체랑 AI 반도체 차이를 뭔지 알고 계시나요? 차이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다 갑자기 쑥 단답이 탁 끊겨버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이제 네.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가 통할 때 도체가 되고 안 통할 때 비도체가 되는데 그 중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 이 반도체는 원래 연산을 직렬로만 합니다. 하나에 한 번씩밖에 못해요. 근데 얘가 하도 빠르니까 순식간에 계산해서 순식간에 뭐 1초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야 이거 순식간에 하니까 똑똑하다 하는 건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바로
AI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삼성 다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한 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연산 처리 능력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그런데 또 이 AI 반도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능력이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반도체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게 바로 새롭게 디지털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것들의 그 시작 부분, 그 제대로 그 기반을 다져야죠. 그 기반을 다지는 게 바로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도체 중에서 야, 시장 다 죽어가는데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야. 지금 주식 때려치고 금 사러 가게 생겼구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를 몰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제가 잡고 있는데 앵커님, 네. 지금 반도체 지금 잡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요. 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발 뭐 네. 수출 규제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좀 제재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과거처럼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전쟁 리스크가 다 사라져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서 들어올 텐데 그 전까지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종목을 사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다가 전체 싹 다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그 납품하는 그런 외국에다 납품하면 뭘 벌어들일 거예요? 원화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벌어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 올라도 1,500원 올라도 이 기업에겐 수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새 비전 프로, 애플 비전 프로, MR, AR 글라스 바이를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메타에서는 이미 메타 퀘스트 3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앵커님 메타 퀘스트 3 이거 아세요? 네, 봤어요, 전문가님.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해보진 못했어요. 제 네. 친구는 기사로만 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 친구는 네. 이걸 환장한 친구가 있는데 네. 이걸 걔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걔가 설거지를 하는데 네. 야 이거 쓰고 너튜브 보면서 설거지하면 최고다. 그거 듣고 잠깐만 네. 나도 사야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거를 착용하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네.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뭐 너튜브 보고 뭐 영상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인별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이 작은 화면으로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인별을 싹 띄우면은 화면 이따만하게 네. 이따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집이에요. 실제 집에다가 가상 그 것들을 뭐 이제 그런 펑션 기능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가상의 그 플랫폼 같은 거를 넣어놓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XR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거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에 있나?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퀘스트 3 출시를 하는데 그 카메라 모듈에 FPCB가 들어가 어려운 이야기 하면 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퀘스트 3를 출시를 하는데 그 FPCB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반도체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메타,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출시한 이거 글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히지 않을까. 못해도 3, 4분기에는 역대급 매출을 쏟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반도체 불황이다, 뭐 원자재가 없다, 뭐 품귀 현상이다 이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뿜어내고 있고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언제까지 네네. 눌릴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개선이 되기만 하면은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차세대 MR
헤드셋 메타퀘스트 3가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에서도 곧이어 비전 프로 보급형 제품을 개발 중이고요. 또 내년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엑셀 헤드셋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 시장의 궤도가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이 메타퀘스트 3의 FPCB를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3, 4분기의 매출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시기보단 지금 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개선이 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6분 남았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자막 참고하시고 QR코드 활용하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한 고민들 나누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FPCB 납품 업체고 지금 또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언제 진입을 하는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욕심쟁이잖아요. 다들 욕심쟁입니다. 네.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밑바닥 그 발 각질이 있는 데서 진입을 해서 머리 끝에서 팔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머리 끝을 좀 어디로 보면 되는 종목일까요? 머리 전문가님? 끝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인데 그 발 각질은 아직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발 각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스피디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정말 중요한 자리다. 지금 4,200원 선에 있는 4,280원 선에서 그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의 자리 위치에 있거든요. 오늘 네. 마이너스 5% 나왔어요 또. 마이너스 5% 박앤세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그 구간에 나온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더 이상 지지받을 곳이요. 2,600원. 2,6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차트 보고 이거 내 종목인데 네. 하시는 분들 네 글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4,200원 선을 깨고 내려간다. 네. 당장 파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그렇게 잡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4,280원 선을 잘 버티고 갑자기 강한 수급이 돌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1차 목표가는 한 6,200원 선 잡으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한 7,600원 선까지도 잡아도 충분하다. 한마디로 1.5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언제까지? 애플 비전 프로 출시하기 전까지. 애플 비전 프로 출시를 하면 네. 경쟁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사실상 그 예전에 야 누가 삐삐 있는데 굳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하고 뭐 누구 막 영상 통화하고 뭐 다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왔죠. 실질적으로 왔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최종착지는 그 워치라든지 안경으로 모든 핸드폰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겁고 귀찮은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쓰거나 끼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이 기업과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한 10년 후에 와 오치열이 미래를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도 아니에요. 5년 후에는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차세대 MR 헤드셋 메타퀘스트 3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또 FPCB를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3, 4분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훈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테마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정확한 종목 짚어주시면서 해당 종목의 목표가 역시나 짚어주셨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딱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래 하단 자막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